이번 시간에는 아주 특별한 철학자, 장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수천 년 전 사람인데 어떻게 그 생각이 지금 우리에게도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딱 들어맞는지 그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시죠. 살다 보면 끊임없이 뭔가를 원하게 되죠.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나은 나. 근데 가끔은 이 끝없는 욕망 때문에 번아웃이 오기도 하고요. 이건 사실 우리만의 고민은 아니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 욕망이라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왔죠. 자, 여기 표를 한번 보실까요? 욕망에 대한 여러 가지 처방전이 나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아예 그 불꽃을 꺼버리라고 하고, 프로이트는 잠재의식 속에 꾹꾹 눌러두라고 하죠. 루소는 좀 더 현실적으로 딱 필요한 만큼만 원하도록 줄여보라고 하고요. 그런데 장자는 이건 정말 스케일이 다릅니다. 없애거나 누르거나 줄이는 게 아니라 아예 그 판 자체를 뒤엎어버리자는 거예요. 초월하라는 거죠. 차원이 다른 접근법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이야기의 순서입니다. 먼저 욕망이 대체 왜 문제인지부터 시작해서 이런 독특한 생각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리고 도가 사상 안에서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장자라는 사람의 생각이 세상을 어떻게 바꿔놨는지, 그 엄청난 장자 효과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욕망이라는 문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과연 장자는 이 골치 아픈 문제에 대해 뭐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장자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욕망이랑 정면으로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자는 겁니다. 참고 견디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욕망이라는 파도 위에서 자유롭게 서핑을 하는 상태에 이르는 거죠. 파도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게임의 룰 자체를 바꾸는 거죠. 정말 멋지지 않나요? 아니, 근데 이런 생각은 대체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걸까요? 어떤 환경에서 자랐길래 이런 기상천외한 발상을 하게 됐을까요? 알고 보면 장자는 당시 중국 사회의 중심이 아니라 변방 출신이었습니다. 그가 살던 송나라는 옛날에 망한 은나라의 후손들이 세운 좀 뭐랄까 아웃사이더 같은 나라였죠. 그래서 그런지 이성이나 논리보다는 신비주의적인 분위기가 강했다고 해요. 주류와는 전혀 다른 공기를 마시며 살았던 겁니다. 당시 중국을 지배하던 두 가지 큰 생각의 흐름을 낮과 밤으로 비유하면 이해가 정말 쉬워요. 유가 사상이 질서, 이성, 현실 정치 같은 낮의 세계를 다뤘다면 장자의 도가는 상상, 자유, 꿈 같은 밤의 세계를 탐험한 거죠. 완전히 다른 세계관이 충돌하고 있었던 겁니다. 장자하면 딱 떠오르는 이야기가 바로 이거죠. 호접지몽. 내가 나비 꿈을 꾼 걸까? 아니면 지금의 내가 사실은 나비가 꾸고 있는 꿈속의 인물은 아닐까? 이게 바로 장자 철학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의 기반을 그냥 통째로 흔들어버리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도가 하면 노자, 장자를 묶어서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둘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장자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볼까요? 노자가 쓴 도덕경은 왕이나 관료들을 위한 일종의 시스템 사용 설명서였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회라는 시스템 안에서 조화롭게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한 거죠. 하지만 장자는 달랐습니다. 그의 관심사는 시스템을 잘 이용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시스템에서 탈출하는 거였어요. 개인의 완전한 자유, 이게 장자의 유일한 목표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집니다. 장자는 정신적인 자유,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초월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후대의 이 사상이 도교라는 종교로 발전하면서 목표가 완전히 달라져요. 정신의 자유가 아니라 불로장생약을 먹고 영원히 사는 육체의 불멸을 추구하게 된 거죠. 와, 정말 신기하죠? 초월하라는 가르침이 가장 세속적인 욕망으로 이어진 셈이니까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장자의 생각이 그냥 책 속에만 갇혀있던 게 아니라 현실 세계를 어떻게 뒤흔들었는지 그 어마어마한 장자 효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한 곳에서 장자의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시 황제가 불로초를 찾아 헤맸던 거, 이것도 바로 도교의 영향이었고요. 또 한쪽에서는 이 사상이 세상을 뒤엎으려는 농민봉기, 황건적의 난의 이념적 토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20세기에 와서는 일본의 노벨 물리학상이
장자에게서 영감을 얻었다고 말하고 심지어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갈매기의 꿈에 나오는 지혜로운 스승의 이름도 장자를 따서 지었을 정도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자 철학은요, 여러분 컴퓨터에 용량을 늘려주거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깔아주는 게 아니에요. 아예 컴퓨터의 바탕이 되는 윈도우나 맥 OS 같은 운영체제 자체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보고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세상을 보고 있는 이 방식이 수많은 운영체제 중 하나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운영체제에는 지금 어떤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느끼시나요? 고대 철학자 장자는요, 우리에게 세상을 완전히 다르게 보는 법을 제안합니다. 우리가 굳게 믿어왔던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새로운 관점을 탐험해보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장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 당신이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는 이 현실이 사실은 생각만큼 그렇게 단단하지 않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그 독특한 관점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우리의 여정은 한편의 거대한 이야기로 시작되는데요. 이 이야기는 우리의 관점이 얼마나 작은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잠시 동안 여러분이 세상을 재던 잣대는 모두 잊어주세요. 우리의 상상력, 또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의 경계를 아득하게 뛰어넘는 그런 생명체. 이게 바로 장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세상이 정말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거대한 존재는 한 가지 모습에 머무르진 않아요. 자신의 본성마저 바꾸면서 물고기에서 새로 경계를 훌쩍 넘어 변신하죠. 그 여정은 무려 9만 리에 달한다고 해요. 거대한 바람을 타고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데 이건 땅에서는 결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광경이겠죠. 이게 그냥 신기한 신화가 아닙니다. 바로 철학자 장자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가르침, 우리의 이 좁고 제한된 관점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땅에 사는 작은 새들은 자신들의 세상이 전부였기 때문에 하늘을 나는 붕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늘이란 건 그저 나무와 나무 사이의 공간일 뿐이었거든요. 붕의 그 거대한 여정은 이에 밖의 일이었던 거죠. 장자는 바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혹시 당신은 당신만의 그 작은 나뭇가지 위에서 세상을 다 안다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나요? 당신의 경험만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고 있지는 않은가요? 만약 우리의 작은 관점이 우리를 가두고 있다면 그 감옥의 창살은 대체 뭘로 만들어져 있을까요? 장자는 아주 간단하게 말합니다. 바로 말과 판단이라고요. 장자의 핵심 사상인 재물론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어요. 진정한 자유는요, 우리가 세상에 습관처럼 붙이는 좋다, 나쁘다 같은 이름표, 그 너머를 볼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을 이 두 개의 상자로 나누고 분류하잖아요. 이건 유용해, 저건 쓸모없어. 하지만 만약 우리가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라면 어떨까요? 이게 바로 장자가 말하는 역설의 묘미입니다. 나무의 쓸모없음이 오히려 아무도 베어가지 않게 만들어서 결국엔 가장 큰 그늘을 제공하는 최고의 쓸모가 된 거죠. 어쩌면 우리 삶에서 단점이라고 이름 붙인 것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장자는 또 이런 얘기를 들려줍니다. 한 원숭이 사육사가 원숭이들에게 아침에 도토리 3개, 저녁에 4개 줄게 라고 했더니 원숭이들이 엄청나게 화를 냈다는 거예요. 결국 도토리의 총 개수는 똑같았어요. 변한 건 오직 원숭이들의 인식뿐이었죠. 장자는 바로 이 원숭이들의 모습에서 실체도 없는 구분을 가지고 싸우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 만든 이 이름표라는 덫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요? 장자는 길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그건 정해진 규칙이나 목표 같은 게 아니에요. 도를 따른다는 건 저항을 멈추고 흐름에 적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억지로 길을 뚫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장애물 주위를 물처럼 부드럽게 흘러가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힘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그런 힘이 아닙니다. 마치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행동할 때 느껴지는 내면의 힘, 바로 그 온전함이에요. 억지로 애쓰는 걸 멈출 때 오히려 진정한 힘이 생겨난다는 거죠. 이제 장자의 가장 유명한 이야기와 함께 마지막 경계선을 허물어 보겠습니다. 바로 나와 세상이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단단한 그 경계선 말입니다. 꿈속에서 그는 너무나 완벽하게 나비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자신이 장자라는 사실조차 완전히 잊어버릴 정도였죠. 이런 너무나 당연한 결론처럼 보이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당연히 장자가 나비 꿈을 꾼 거겠지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장자는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만약에 그 경계가 그렇게 분명하지 않다면요. 만약 당신이라는 존재가 생각만큼 견고하지 않은 거라면 어떨까요? 이것이 바로 최종적인 깨달음, 물화입니다.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은 끊임없이 다른 무언가로 변해가는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나비가 되고 물고기가 새가 되듯이 말이죠. 당신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 즉 과정 그 자체입니다. 자, 그렇다면 장자가 말하는 궁극의 자유는 뭘까요? 바로 좋음과 나쁨, 쓸모있음과 쓸모없음이라는 이름표, 그리고 나라는 가장 단단한 이름표마저 내려놓을 때 비로소 찾아온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저 붕새처럼 어떤 경계도 없는 하늘을 자유롭게 날게 될지도 모릅니다.